시험 통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야지. 틀린 거 고쳐가면서. 기본적인 내용 했고, 지난번에 우리 이거 다 했나? 이 대표 자료 구성 안 했지? 우리 이거 반도체 했죠? 기억나지 이거? 반도체. 우리가 기억나? 반도체 했던 거? 다시 반도체 다시 한번 이게 외워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어가지고 자, 반도체 쪽은 이제 외워야 되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 이제 고체이죠. 반도체 이제 고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체 에너지 D는 이제 기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여 있다는 거죠. 밀집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엄청 많으니까 띠처럼 보이는 건데, 이때 조심해야 돼. 띠처럼 보이지만 이게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 아니라서 이거 세세하게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문에 그렇게 나와. 이게 마치 있잖아. 세세하게 다 나눠지지 않고 통으로 하나로 돼서 여기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 그 틀린 지문이야.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 있다는 거.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 파울리 베타 원리. 원자에서는 하나의 양자 상태. 하나의 양자 상태가 뭐냐면 하나의 에너지 준위 상태야. 이 상태가 있잖아. 전자 하나가 두 개를 가질 수가 없어. 무조건 한 개만 들어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두 개가 절대 합쳐지지 않아요. 굉장히 붙어 있긴 하죠.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에너지 D에 따라서 이론 구조에 따라서 이제 구별하게 되는데, 에너지가 올라가는 순서제. 원자가 D는 우리가 0켈빈부터 계속 어떤 거죠? 전자를 채워나가는 거죠. 전자를 채워나가서 이제 원자가 D까지 딱 채웠어. 그 다음에 전도띠라고 하는 건 전자가 없는 경우고, 이걸 띠간격이라고 하죠. 띠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고, 이 띠간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가 구별돼? 도체냐, 무체냐, 반도체가 구별이 되죠.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는 말 그대로 전기를 잘 전도하는 성질이죠. 그랬을 때 이 전기 전도성은 두 가지가 만들어준다. 자유전자와 양봉이다. 자유전자는 어떤 거냐? 자유전자는 원자가 D에서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 이 전자들을 자유전자라고.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쪽은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걔는 알고 있는지 물어봐. 정확하게 자유전자가 여기에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지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양봉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D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전자가 전이라고 하죠. 전이 정확하게 알아두고, 전이가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이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전에는 지금 개수도 보자. 개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양봉이 전에는 여기 꽉 채워져 있어서 얘가 옴짝달싹 못했는데 몇 개, 5개 정도가 빠져주니까 어떻게 돼? 숨통이 튀는 거야. 위에도 튀고 아래도 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히 이제 양봉이 좀 특이한 거라고 했죠. 양봉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양봉은 우리가 이제 양봉 가지고 이제 진짜 이게 존재하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효과는 뭐냐면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돼? 빈칸이 남잖아. 이 빈칸 남은 게 마치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마치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전하에 어떤 거냐면 역할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구멍인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에너지틱 구조와 전기 변도성 굉장히 중요하죠. 도체에서 조심할 건 어떤 거냐면, 얘는 띠간격이 거의 없죠. 띠간격이 없어서 거의 붙어있어서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또 두 가지를 알아줘야 돼. 원자과 T가 일부만 차 있는 경우, 일부만 차 있으니까 좀 이제 원자과 T는 좀 편하겠죠. 아니면 원자과 T하고 전도띠가 겹쳐 있는 거, 이제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 띠간격이 없다는 사실 잘 알아둬야 되고, 부도체는 띠간격이 크죠. 그래서 매우 어렵죠. 반도체는 어떤 거야? 얘보다 얇아서 일반적인 온도, 이런 지금 온도 한 20도 이상, 20도 이상에서도 이 전자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규소나 점화율이라고 해서 얘들은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죠. 이거 하나 더 알아두자. 이제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온도하고 전기 전도성 차이가 있는데 이게 좀 성격이 달라. 아마
다르냐면 잘 봐. 우리가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전자가 잘 올라가니까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해서 전기 저항이 작아질 거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게 아니야. 얘는 어떠냐면 얘는 있잖아.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이 전자가 움직일 때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원자핵이랑 엄청 충돌을 많이 해. 충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얘는 저항이 커져. 그래서 잘 봐. 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 좀 작게 그려지는데 온도가 커질수록 약간 이렇게 올라가지. 약간 올라가고 있지. 도체는. 그런데 반도체는 어떠냐?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에 있던 애들이 있지. 여기에 있던 애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애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기 전도성이 더 좋아져서 저항이 내려가요.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메커니즘이 다른 거 구별해야 돼. 알겠지?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하지만 반도체는 저항이 감소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비저항이라는 개념은 저항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고 좀 문제 이제 풀어보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순수한 반도체 얘기했었죠. 순수한 반도체는 14조 원소야. 그래서 규소 또는 점화입니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소는 14조 원소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죠. 4개가 있어서 8개가 돼야지 안정하잖아. 그치?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껍질은 2개만 있으면 되죠. 헬륨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몇 개를 채워야 돼요? 8개를 채워야 되죠.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옥텟 규칙, 황희수 규칙. 8개 채워야 되는 거. 근데 4개니까 어떤 거죠? 4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결합하냐면 주위에 있는 4명으로부터 4개로부터 한 개씩 같이 쓰는 거죠. 같이 써서 이제 공유 결합을 만들어주는 거죠. 8개를 만들어줘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지간해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남는 전자는 양분이 잘 없어요. 나왔죠. 그래서 모든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니까 자유전자는 양분이 별로 없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별로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불순물 반도체는 어떤 거냐면 이게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너무 떨어지니까 쓰기가 좀 애매한 거야. 애매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높여주는 거죠. 높여줄 때 이게 중요하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도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주는 건데 첫 번째 P형 반도체는 몇 쪽이 들어가요? 13쪽이 들어가죠. 13쪽이 들어가서 얘가 하나 들어가 주는 거지. 들어가 주는데 들어가 주면 어떻게 돼? 빈 공간이 생기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이 주위에 있었던 전자가 좀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차례대로 이동해 주죠. 마치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 반대로 양봉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마치 전류가 흐르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더 알아둘 건 어떤 거냐면 동소원자 같은 경우 그러면 동소원자를 딱 들어갔을 때 얘는 전기적 중성이죠. 전기적 중성이고 얘도 전기적 중성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받다 보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면 음이온의 역할을 하게 돼요. 무슨요? 음이온의 역할을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제 봅시다. 동소는 인접한 규소원자에서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봉 생기죠? 양봉 생겼을 때 이것도 물어봐요. 이제 양봉이라는 게 왜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냐? 보자. 여기에 원자가스랑 이 전도띠, 이 띠 있죠? 이 띠는 누구의 띠냐면 실리콘의 띠야. 근데 적어줘 어쩌지 지금. 이 두 개는 실리콘의 띠예요. 실리콘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이 얘가 들어오는 거냐면 13쪽에 분소죠. 13쪽에 이렇게 들어와주는 거야. 들어와주다 보니까 누굴 만들어준 거죠?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야. 왜냐면 기존에 얘를 섞어주지 않았을 때, 잘 봐. 섞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얼마를 떼어야 돼? 이만큼을 떼어야 돼. 이만큼 떼어야 되는데 이제 13쪽이 딱 들어와주니까 요만큼만 띄워도 양봉이 생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이제 궁소 역할이 어떤 거냐면 이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빈자리. 이 빈자리라고 하는 게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불순물이 이제 이 불순물이잖아. 불순물이 13조 원소가 그 일을 하는 거고 이 모양을 보고 어떤 거냐면 이게 P형인지 N형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P형은 어디 있다는 거야? 원자까지 바로 위에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쉽게 올라가니까 여기 양봉이 생기겠죠? 양봉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양봉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됐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양봉이 주요가 중요해. 주요 전압 운반자다. 왜? 양봉 말고 누구도 있어요? 자유전자도 있어요. 자유전자도 있는데 숫자가 부족할 뿐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도 틀려요. P형 반도체는 양봉만이 있다. 양봉만이 전압 운반한다. 땡이 있대. 그래서 양봉도 있고 자유전자도 있지만 양봉이 훨씬 많다. 이게 맞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N형 반도체가 있지.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다가 이제 15족이 들어가는 거죠. 15족이 들어가니까 전자가 하나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 전자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얘가 이제 8개가 딱 채워져 있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는 어떤 역할이 되냐면 원래는 몇 개 있었어? 5개짜리인데 하나가 나가니까 얘는 인 원자는 여기에 들어가면서 뭐가 돼요? 양이음이 돼요. 양이음 되는가? 여기 두 개가 반대가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느냐? 15족 원소가 하는 역할은 바로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중에서 전도띠 바로 밑에서 뭘 공급하는 거죠? 전자를 공급해주죠. 이 전자를 공급해주는 거지. 아까랑 틀려. 얘는 전자를 공급한 게 아니라 얘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야. 자리를 만들어준 거니까 얘가 올라간 거고, 얘는 원래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온 거죠. 전자가 공급된 거죠. 공급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얘는 그래서 이제 전도띠 쪽으로 든다가 올라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 ND 중립이 된다는 사실 됐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주요 전화 원자가 전자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지.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생각보다 까다로워. 다이오드는 보통 이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P형과 N형을 붙여놓은 거죠. 붙여놨을 때 P형은 주요 전화 원자가 양동이고 N형은 주요 전화 원자가 전자죠. 이랬을 때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이 P 쪽에서 N 쪽으로 흘러요. 저거나 P하고 이게 N이야. P하고 N. 그래서 P에서 N 쪽으로 우리가 전압을 걸어줘야지 전류가 흘러요. 반대로 걸어주면 안 흘러. 반대로 걸어주면 안 흘러요. 그래서 이제 P의 접합 다이오드 봅시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서 만든 반도체 소자인데 어떤 역할을 한다? 전류를 제어, 동그라미 쳐주고 조절, 제어하고 조절. 이게 목적이야.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류를 미세하게 제어하고 조절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핸드폰 잘 쓸 수 있죠. 봅시다.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압 분포하고 에너지 주입 보자. 먼저 보세요. 아까 공부했던 거. P형 반도체는 이 불순물이 몇 쪽이었어? 적어주세요. 몇 쪽이죠? 13쪽이죠. 불순물이 13쪽이야. 13쪽이고 양공이죠. 양공이지 얘가. 양공이지 있는 거고 얘는 어떤 거죠? 불순물이 15쪽이죠. 15쪽이니까 15쪽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양이온처럼 존재하고 13쪽이니까 음이온처럼 존재한다고 했죠. 이거 명확하게 알아줘야 돼. 그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접합을 하기 전이죠. 붙이기 전에 이랬단 말이야. 근데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이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움직여? 이 여기에 있었던 이쪽에 있는 전자와 이쪽에 있는 양공이 합쳐지겠죠. 합쳐지다 보니까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던 애잖아. 이게 만들어질 거지. 이게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이게 뭐가 생기죠? 잘 봐. 뭐가 생겨? 전기장이 생기지. 전기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넘어가줘야 되거든? 넘어가줬는데 지금 누가 막고 있어요? 이 마이너스가 다시 보세요. 이 플러스가 어디로 가줘야 돼? 양공이 이쪽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버티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여기에 전자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마이너스가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즉 그래서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접합하고 나면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공핍층이라고 했죠. 공핍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동이 없는 거야. 이대로 그냥 있는 거야. 이대로. 그리고 이대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는 거죠? 이 에너지 띠 가지고 표현해 보는 거죠. 원래 P형 반도체는 이 P형 반도체는 이런 거죠. 이쪽에 자유전자 조금, 양공 많이.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많이, 그 다음에 양공 조금.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두 개를 붙여버리죠. 붙여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윗라인을 움직일 수 있는데 밑에는 갈 수가 없는 거야. 밑에 라인 애들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래 라인들은 갈 수 있는데 윗 라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거야. 이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만큼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뭘 한다? 전압을 연결하죠. 이런 전압을 연결하는 걸 바이어스라고 해.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랑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순방향은 뭐냐? P형에다가 플러스, N형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여기 있던 양공을 누가 밀어버리는 거야? 이 전지가 밀어버리는 거야. 더 가로 밀어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던 전자는 어떤 거죠? 왼쪽으로 가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걸 걸어주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순 방향으로 걸어주면 이쪽에서는 양공을 밀어버리고 이쪽에서는 전자를 밀어버리는 거지.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두 개가 만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공급층이 작아지죠. 이걸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보자. 여기 요 준위 차이 준위 요 차이. 요 차이로 돼 지금. 아까 요 차이가 어떤 거야 지금? 되게 컸지. 요 차이가. 여기서 또 이 차이가 컸잖아. 요 차이가 컸는데 어떤 거야? 이 차이를 줄여주는 거야.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것까지 다 물어봐. 알겠어요? 결국 이제 여기서 순방향 바이어스 역할은 뭐냐면 요 차이를 줄여주는 거 차이. 여기 이제 같이 줄여준 거죠. 같이 줄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얘들이 못 넘어갔던 애들 중에 일부가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역방향을 걸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심하게 만든 거지. 역방향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버리면 이쪽에 있던 양공은 이쪽으로 당겨버릴 거고 어떤 거 이쪽에 있는 우리가 전자는 오른쪽으로 당겨버릴 거니까 공핍층이 더 넓어져 버려요. 더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면 이 차이가 훨씬 커졌죠. 이 차이가 아까 훨씬 더 커졌지. 이 차이보다 훨씬 커지니까 이렇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전류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 정류회로 한 방향에 대한 회로만 잡아주는 거. 이제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가 있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하죠.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이렇게 이 다이오드에 대해서 이 순방향으로 걸어주게 되면 아까 어떤 거야? 순방향이면 이게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여기에 있던 애가 떨어지지. 떨어져. 그럼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는 거잖아.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빛이 생기는 거죠. 빛이. 이 빛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죠. 세 가지 종류의 발광 다이오드를 쓴다.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를 쓰게 되면 그 세 가지가 결국 이제 빛을 만들게 되죠. 광 다이오드는 반대라고 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이거. 여기에서 여기 붙어 있는 게 이게 발광이야. 리모컨에 붙어 있는 게 발광이고 저기 에어컨에 붙어 있는 게 광이죠, 광. 그래서 발광은 빛을 다시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거고 광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받게 되면 빛을 받게 되면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죠. 전자가 그래서 여기 접합면이 있고 접합면 쪽에서 빛을 받게 되면 이 마이너스 자체가 이제 N형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N형 반도체 이동을 하고 이제 양봉은 어디냐면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전자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지. 그래서 이걸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 보고 이제 봅시다. 지난번 이거 안 했나? 이거 안 했지? 했나? 풀었니? 안 풀었던 거지. 봅시다 이제. 봅시다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 했나? 나 지난번에 책이 안 썼어. 책이 없어. 풀어져 있네? 네. 풀어져 있는 거. 책을 안 풀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뺐었나? 이렇게 했니?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실력은 문제 봅시다. 실력 뺐었나? 네. 아니, 그럼 이제 상대성이 그럴게요. 실력 뺐었고. 상대성 이론까지 하고, 이제 하고, 이렇게. 상대성 이론. 이거 하면 이제 이론은 마무리돼, 오늘. 이제 상대성 이론 봅시다. 상대성 이론은 여러분이 있잖아.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제 상대속도라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상대속도. 상대속도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보자. 이 상대속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잖아. 본질적으로 모든 게 상대속도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림 보세요. 그림 봤을 때 이제 어떤 이런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얼마로 가고 있냐면 이쪽으로 이제 10m/s로 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걸 관찰하는 거지. 서서 관찰하는 거지.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태야? 정지해 있는 상태죠. 정지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얼마로 가는 거고요? 10m/s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 그럼 이번에 이제 상황을 바꿔볼게. 여기 차에 사람이 안에 타고 있어. 안에 타고 있고 이 사람을 A라고 하고 이 사람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앞에서 공을 하나 던져. 이 안에서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는데 이 사람이 얼마로 던지냐면 5m/s로 던져요. 안에서. 그렇게 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공이 얼마만큼 간다고 볼까? 질문이요. 얼마요?
A가 10m/s로 가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공을 5m/s로 던졌어. 그럼 밖에 있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을 보게 되면 얼마로 볼까? 15m/s로 보여. 이렇게. 여기 보이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똑같은 공의 운동인데 B가 측정한 속도하고 A가 측정한 속도가 다르죠. 그쵸? 이게 이제 결국 상대 속도야. 즉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운동 상태에 따라서 그 물체의 이제 관측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 이건 상대 속도로 표현돼. 그럼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얼마로 가고 있냐면 10m/s를 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B라는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때 지금 A라고 하는 물체가 5m/s로 얘는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속도가 뭐를 보여요? 당연히 자기 속도를 빼줘야 되겠죠. 자기 속도를 빼줘서 계산한다고 하면 10m/s로 보일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표현해. V하고 얼마냐면 A가 바라본 B의 속력. A가 바라본 B의 속력은 B의 속도에서 뭘 빼준다? 자기 속도를 빼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대 속도 표현해. 그럼 지금 보면 A가 B를 바라봤을 때는 뭘 빼주는 거죠? 얘는 B의 속도에서 뭘 빼줘? 자기 속도를 빼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5m/s가 된다는 거야. 이게 상대 속도야. 상대 속도. 만약 그리고 이제 B가 A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B가 A를 바라보면 B가 A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누구 속도?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주는 거니까 A의 속도가 얼마죠? 5죠. 5에서 10을 빼주는 거지. 몇 시대는? -4m/s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마이너스 1이 뭐야? 이쪽 방향을 뭐로 봤어 지금? 플러스로 봤으니까 A가 봤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5로 가는 거고 B가 봤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죠? -5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있잖아. 요거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면 돼요.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해두고 결국 어떤 거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뭐에 따라 달라져? 결국은 관찰자가 어떤 운동 상태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관찰자가 어디 있냐 이거야. 이 관찰자 A나 B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장소에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걸 이제 좌표계라고 해요. 좌표계.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B를 관찰한다고 했을 때 A는 자신의 좌표계에서 B도 마찬가지로 A를 관찰할 때 B도 자신의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보는 거냐면 상대방을 보는 거야. 상대방. 그런데 지금 보니까 A도 어떻게 돼요? A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B도 움직이고 있지. 그렇잖아. 특히 이때 있잖아. A하고 B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그 좌표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관성좌표계. 관성좌표계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지에 있거나 또는 무슨 운동하고 있을 때 등속도 운동. 즉 관측자가 정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을 때는 이걸 우리가 관성좌표계로 표현하고 이 관성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돼요. 관성 법칙 이거 통과에서도 배웠지. 관성 법칙이 뭐지?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죠. 즉 정지하는 데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어떤 거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이런 관성의 법칙이 성립되는 좌표계를 우리가 관성좌표계로 하고 그 관성좌표계는 종류가 몇 개다? 두 가지다. 정지하고 등속도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비관성좌표계는 가속도야. 가속도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쪽을 안 배울 거니까 빼버리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상대성 이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설명해 주겠지.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거냐면 바람도 크게 달라고? 아, 오케이. 자,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특수란 말 있죠. 특수란 말이 관성좌표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야.
관성 좌표계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좌표계고 그 좌표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지 또는 등속도.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관성 좌표계라고 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봐. 지금 있잖아.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그린 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 사람이 10m/s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안에 있었잖아.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각각 뭘 가지고 있냐면 시계를 갖고 있어요. 각각 시계를 갖고 있어. 여러분 있잖아. 이 사람의 시계랑 이 사람의 시계가 똑같이나 다르게가? 여러분 일상 경험에 따르면 이 시계가 똑같이 가면 다르게가요? 똑같이 가죠? 그렇잖아. 이게 일상생활의 경험이야.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게 틀렸다는 거야. 이 사람의 시계랑 이 사람의 시계는 절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느냐?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해요. 이 10m/s라는 속력이 뭐에 비해서? 빛의 속력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거야. 이 속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있잖아. 빨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간이 나랑 달라지고 내 시간하고 달라진다. 이런 경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전혀. 하지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잖아. 속력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그 속력은 어떤 거냐면 이 C라고 하는 속력인데 이게 바로 이제 진공의 바로 광속이에요. 이게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1초에 이만큼 가는 건데 이거 9초 보면 이렇게 되지. 3 곱하기 10의 5승 하고 킬로미터 퍼 세컨드잖아. 즉 1초에 얼마를 간다는 거죠?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력이잖아. 이렇게 빠른 속력, 이 빠른 속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어떠냐면 A라는 사람의 시간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상대성이고요. 여러분님.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얘기죠.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는 틀렸고 이제 그게 실험으로 검증이 됐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서 똑같이 측정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진공 중의 광속이라는 거죠. 진공 중의 광속은 이 사람의 이 사람이랑 똑같이 관측이 된다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광속 불변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이제 남았는데 기말고사에서 있잖아. 상대성 이론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가설을 두 가지를 쓰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성 원리라는 것과 광속 불변 원리인데 이건 여러분 있잖아.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라던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써야 돼. 여러분이 참작하는 순간 무조건 틀려요. 이건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 그래서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 원리는 여러분 무조건 이제 달달 외워야 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고. 그럼 광속 불변 원리가 어떤 거냐? 보자. 아까 얘기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주먹 이거. 아까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진다고 그랬죠? 5m/s로 던진다고 그랬지? 응? 던지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속력을 얼마로 봐요? 5m/s로 보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얼마로 본다고 했지? 15m/s로 본다고 했지? 그렇잖아. 이게 맞잖아. 근데 만약에 있잖아. 이 사람이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요. 빛 같은 걸 비춰. 빛 같은 걸 비춰서 빛을 비춰주잖아. 빛을 비춰주면 이 속력이 C가 되잖아. C가 되는데 원래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측정할 때 얼마가 돼야 되면은 C에다 몇을 돼야 돼요? C 더하기 10이 어떤 거죠? 원래는 맞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A가 봐도 뭐죠? A가 봐도 C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속 불변입니다. 광속 불변. 읽어볼게요.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측정하죠. 말 그대로 모든 관성좌표계죠. 모든이니까 여기서 어떤 거야? 그래서 관성좌표계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A 정지에 있고 B 어떤 거죠? B는 10m/s로 달리는 차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좌표계가 2개인 거야. 관성좌표계가 2개인 건데 A가 바라본 빛의 속력이나 B가 바라본 빛의 속력이랑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이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에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간이 절대적이라는 게 깨지는 거야.
시간이 점점 깨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보세요. 여기 밑에 방수 구별에 예고 나와 있죠. 선생님이 비슷하게 예를 든 건데 S라고 하는 여자가 밖에 있고 남자가 있는데 S가 S 프라임이고 S2 프라임이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이제 야구공을 던지죠. 시속 100km로 던지고 지금 다시 기차는 얼마라고 하고 있어? 300으로 가고 있죠. 그랬을 때 S는 이 공의 속력을 얼마나 본다고? 400km/h로 본다고. 하지만 이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이 사람이 C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봐도 C라는 거죠. 이 사람이 봐도 C.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건데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대성 원리는 어떤 거냐? 상대성 원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나와 있는데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S'이라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X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공을 가지고 장난하죠. 자기가 지금 공을 이렇게 올렸다가 떨어뜨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중력을 받으니까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죠?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어떻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왜? 기차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S'과 S는 뭐가 달라져? 측정하는 게 달라져. 뭐가 달라질 거냐면 위치가 달라지겠죠? 위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죠? 이 속력도 달라지겠죠. 속도도 달라질 거야. 하지만 뭐는 똑같아? 얘는 뉴턴 운동 법칙에 의해서 중력을 받는 거고 얘도 중력을 받으니까 비록 이렇게 가지만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걸 우리가 이제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다. 여기서의 물리량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속도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지. 달라지지만 어떤 것 같아요? 이 물리량 사이들의 관계식의 물리 법칙, 여기서 뉴턴 운동 법칙이죠. 이걸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F/M을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걸 상대성 원리예요. 여러분이 이걸 있잖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대로 외워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이제 생각이잖아. 특이한 생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애언을 해요. 뭘 애언하냐면 내 생각이 맞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올 거야 하고 이제 예측을 해요. 예측.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인 거죠.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 어떤 거냐면 상대성 원리. 두 번째 식이가 광속 불변 원리. 오케이? 얘기하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이제 예측을 해요. 원래 세 가지 예측인데 우리 두 가지만 본 거니까 두 가지 예측을 해요. 어떤 예측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 시간 지연 또는 팽창 그리고 길이 수축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측을 해요. 예언을 할 때 이게 어떤 거냐면 실험으로 다 밝혀져. 실험으로 어떤 거냐면 다 밝혀져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 이제 당연히 맞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거겠지. 시간 지연이라는 게 어떤 거냐? 시간 지연하고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시간 지연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먼저 이거 공부할게요.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좀 볼게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물리학에서 이제 쓰이는 거야. 다양한 건데 사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보면 뭐 빛의 발사, 뭐 빛의 도착, 그다음 어떤 폭발, 그다음 뭐 어떤 출발, 도착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것들 있죠.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사건이라고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어디다 표현하냐면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표현해요. 이제 시, 공간, 좌표라는 곳에다 표현해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는 좌표에다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런 좌표가 있어요. Y하고 이런 X라는 좌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누가 있냐면 관측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A라는 관측자가 있어요. 그럼 A라고 하는 관측자가 이제 뭘 관찰하냐면 이걸 관찰해. 봐봐.
어떤 지점에서 있잖아. 이 어떤 지점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났어. 폭발이 팍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어떤 빛이 어떻게 되죠? 빛이 폭발했던 빛이 여기 오겠지. 와서 어떤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났네? 이걸 알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있잖아. 이건 사건이잖아. 사건은 이걸 일이라고 해보면 어떤 빛이 폭발한 사건이죠.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측정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이건 있잖아. X1이라는 위치하고 Y1이라는 위치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네? 그런데 이것만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X1과 Y1도 있지만 언제 일어나느냐? 즉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T1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좌표를 쓸 때 뭘 쓰지 않아? 시간을 안 쓰지. 그런데 시간까지 포함해서 좌표를 쓰는 걸 시공간 좌표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 이제 사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귀찮아지는 거야. 뭐가 귀찮아지면 봐봐. 만약 여기서 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이 걸려. 1시간이 걸리는데 원래 이건 있잖아. 그러면 내 시계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1시간 걸린 걸 어떻게 하죠? 정확하게 발생할 시간을 가려면 매번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매번 빼줘야 되는데 사건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막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매번 뭐 빼줘야 돼요. 매번 빼주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매번 빼주는 게 귀찮으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짓을 해요. 미리 있잖아. 미리 이 사람 있잖아. 이 중요한 지점 말고 거의 대부분의 지점에다가 미리 뭘 갖다 놓냐면 시계를 다 갖다 놔. 시계 에브리 시계를 다 미리 갖다 놔. 시계를 다 갖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다 있잖아. 사람들 하나씩 다 보내. 미리 다 보낸 다음에 미리 보냈을 때 어떤 걸 알 수 있겠어? 얘들아 뭘 알 수 있겠어? 여기서 때까지 미리 거리를 알고 있을 거야. 거리 알고 있으니까 미리 있잖아. 이 사람이 이제 빛을 다 보낼 건데 빛을 보내기 전에 시계를 미리 다 돌려놓는 거야. 시계를 미리 다 돌려야지. 미리 다 돌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빛을 쏠 거니까 빛이 도달하면 이 시계를 그때부터 출발을 시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있잖아. 빛이 다 도달했을 때 시계를 다 이렇게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 출발을 시키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에 갖고 있는 이 관측자 갖고 있는 시계랑 이 모든 시계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동일하게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 아까 같이 이런 게 만약에 똑같이 일어났으면 그때는 여기서 때까지 오는 걸 측정하지 않고 이쪽에 바로 붙어있는 시계를 바로 읽으면 되죠. 이런 개념을 쓰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계의 공기화라고 해요. 우리 책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이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이 시간제한 이해가 쉬워져. 알겠죠? 그래서 사건과 시공간 좌표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개념이야. 요걸 알아야지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 책엔 그런 것들 잘 안 나와 있어서 좀 전에 이제 알려줄게요. 풀어보면 되고. 이건 해볼까? 이거 봐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 6번 보세요. 여기 6번. 지금 어떤 거냐면 이제 보세요. 여기 잘 봐. 그림 가는 광원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죠.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거죠. 빛의 속력을 측정하면 A, VA는 뭐로 나와요? 당연히 C로 나오죠. C로 나오고 이번 집 어떤 거죠? 얘는 정지가 아니라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가 더 느리게 측정돼야 되는 게 맞잖아. 보통 그렇잖아. 근데 어떤 거죠? 이것도 C라는 거죠. 빛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빠르게 원래 측정돼야 돼.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얘도 C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야? 빛이 특이한 거야. 그래서 빛이 특이한 거야. 빛 말고 나머지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빛은 특이한 거죠. 빛은. 알겠죠?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와있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과 영향인데 크게 두 가지죠. 시간 팽창하고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길이 수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먼저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이제 시간 팽창부터 먼저 알려줄게요. 시간 팽창 어떤 건지. 봅시다. 보세요. 주목.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확인해 줄게. 지금 보면은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
책에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우주선이 하나 있어. 우주선 있고 우주선 안에 사람이 들어있죠. 사람이 이제 S'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S'의 사람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면 L'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빛 시계라는 게 들어있어요. 빛 시계는 별게 아니라 이런 게 빛 시계야. 빛 시계는 뭐냐면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빛을 발사해요. 빛을 발사해. 빛을 발사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어. 거울이 있어서 이 거울에서 다시 반사해요. 거울에서 반사해. 이렇게 반사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시간으로 출발했다 어떤 것도 다시 거울에서 반사해서 다시 돌아올 때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거냐면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빛이 여기서 처음에 출발하는 게 있지. 이 출발. 빛이 출발하는 건 사건 1이라고 볼게요. 출발. 빛이 출발하는 건 사건 1. 근데 빛이 도착하는 게 있죠. 도착. 이건 사건 2라고 볼게요. 도착. 이렇게. 즉 그래서 내가 빛시계를 작동시키니까 빛이 출발해서 반사해서 다시 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오는 거잖아. 그랬을 때 사건 1과 사건 2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어떤 게 썼냐면 이 사람은 뭘 써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좌표기를 쓰겠지. 어차피 자기 좌표기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만의 시 공간 좌표를 쓰겠죠. 자기만의 시 공간 좌표를 쓸 거야. 이 사람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에 시계를 몇 개를 쓸까? 시계 몇 개 쓸까? 시계를 한 개만 쓰겠죠. 왜 한 개만 쓰지? 아니 빛을 출발시킬 때랑 빛이 도착할 때 어떻게 돼? 같은 시계 측정하는 거야. 같은 장소에서. 이해돼요? 그랬을 때 이때 사건 1과 사건 2가 걸린 시간이 있겠죠? 이 걸린 시간, 둘 사이에 걸린 시간. 이 걸린 시간을 시계 몇 개로 측정했어? 한 개로 측정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요. 고유 시간. 빛의 속력은 뭐기 때문에 아까 배운 것처럼 운동 상태랑 관계없이 항상 뭐죠? C죠, C. C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빛이 왕복한 데 걸린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우리 책에서 이렇게 썼죠. 이제 T하고 얼마야? 얘는 S'이니까 좌표기가 T'하고 고유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아지죠? C분의 2L'이겠죠. 이해되지? 이걸 무슨 시간이냐? 고유 시간이라고 해요. 고유 시간. 알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겠지. 빛시계랑 같은 관성 좌표기에는 S'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개념이 뭐죠? 시계를 하나로 측정하는 거야. 하나. 시계를 하나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볼게. 이 상황을 있잖아. 근데 누가 보는 거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봐야지. S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는 거야. S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얘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V라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V가 느린 속력이 아니라 거의 빛에 가까운 속력이래. 이게 중요해.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빛에 가까운 속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사건 1은 여기서 일어났지. 하지만 어떤 거냐면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건 1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 맞아.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여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거리 이만큼 이동했을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걸로 인식을 하겠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돼? 얘는 여기 시작해서 여기로 떨어진 거죠. 사건 1은 여기 있지만 사건 2는 어디 있는 거죠? 사건 2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잖아. 사건 2.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서 때까지 거리 있죠. 여기서 때까지 거리 똑같이 상해 L'이지만 L'이죠. L'이고 그자? L'이야.
L'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사람이 있잖아. 이게 T'라고 하는 게 이만큼 있었을 때 빛은 얼마 이동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하죠. 빛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동하죠. 그렇죠? 이 거리가 얼마가 지금? L하고 L이죠. 이 거리. 그런데 이때 얼마로 가요? 이제 얘는 둘 다 C로 가고 C로 가죠. 이게 바로 무슨? 이게 바로 뭐야? 선생님 C라고 쓴 게 이게 바로 광속 분배이죠. 광속 분배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정했을 때 어차피 얘도 지정했을 때 속력이 C로 갔다 C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면 사건 1과 사건 2가 동시에 일어날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 시계를 몇 개 쓰는 거죠? 시계를 2개를 써요. 이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자기 시계 하나 이렇게 있겠지? 이 시계 하나랑 그다음에 어떤 거야? 이쪽에 떨어진 이 시계 있죠? 시계를 몇 개 쓰는 거야? 이 사람은 시계를 2개 쓰는 거야. 시계 2라고 얼마죠? 시계 2. 2개를 쓰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렇게 뭘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좌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시계 하나, 시계 하나 쓰는 거. 이 사람은 어떤 거죠? 내부에서 시계 하나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시정한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 t는 뭐가 되냐? t는 그러면 c분의 얼마죠? 2l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L 이 뭐보다 크죠? L'보다 크죠? 그렇잖아. L이 L'보다 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져? 두 사건에 대해서 T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T' 고유보다 커지는 거죠. 이렇게. 결국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T' 고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 이 자체가 이 밖에 있는 사람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얘가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죠. 느리게 가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판단해요. 움직이는 시계는 느려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움직이는 시계는 느려진다고 하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사건이 언제 끝났어야 돼? 고유 시간에 맞춰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시계는 어떻게 되죠? 자기 시계는 시간이 더 가 있죠. 우리가 보통 원래 해야 될 일이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뭐라고 불러?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지. 그렇잖아. 즉 사건 1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 맞는데 어떤 거냐면 사건 2가 발생한 시간이 어떤 거죠? 다르죠. 이 사람의 시계 보니까 어떤 거죠? 여긴 이미 도착했는데 난 어떤 거죠? 한참 나중에 도착한 걸로 난 읽어주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 지연이라고 해요. 또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더 늘어났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야? 시간이 팽창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누구 입장인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입장인 거죠. 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시간 자체가 커지게 보이는 거니까 더 늦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졌다. 또는 우리가 시간 자체가 더 팽창했다. 이를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시간 팽창.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나와 있고 비시계에 대한 얘기 나와 있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억해두고 봅시다. 이제 시간 팽창에서 나와 있을 때 t가 T'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S가 측정한 우주선 안의 시간은 어떤 거냐면 고유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S가 측정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 2번 별표 쳐놓으세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잖아. 움직이는 시계가. 그럼 반대로 어떤 거죠? 이 사람이 느리게 갔으니까 이 사람 시계 보면 어떻게 되면은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을 다른 사건을 써야 돼. 사건을 어떤 사건을 써야 되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잖아. 반대로 얼마의 속력으로 가요? 똑같이 V의 속력으로 가겠죠. 상대적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거? 이 사람의 시계를 봤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느리게 판단이 되겠죠. 알겠어? 이게 상대적인 원리야. 착각하면 안 되죠, 그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S가 측정할 때 S'의 속력은 V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S가 측정할 때 S'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S''이 측정할 때는 반대로 S가 속력 V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느리게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계를 관측할 때도 느리게 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시계를 관측할 때도 느리게 가요. 그리고 이 시계라고 하는 건 있잖아.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생체 시계랑 똑같아. 사람의 나이도 보면 사람의 나이는 어떤 거야? 움직이는 나이 훨씬 더 느리게 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죠. 쌍둥이 역설 이런 게 있죠.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우주여행을 가요. 갔다 왔는데 어떤 거야? 이 사람이 다 늙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아직 팔팔하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시간 팽창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사건을 두 개 쓴다는 거고 사건 1과 사건 2를 정했을 때 시계를 두 개 쓴다는 사실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길이수축. 길이수축은 시간 팽창하고 바로 연결돼 있어. 이제 요 예를 갖고 한번 볼게요. 이제 그래서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해봐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있잖아. A라는 행성에서 B라는 행성으로 이제 어떤 거냐 우주선을 타고 가요. 타고 가고 있을 때 이제 S'은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고 S는 이제 밖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고유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고유길. 고유길이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서 사건이 뭐냐면 사건이 A에서 출발하는 게 사건 1이고 사건 2가 B에 도착하는 게 사건 2야. 알겠어? 그러니까 사건 1과 사건 2예요. 그럼 보세요. S' 입장에서는 사건 1과 사건 2가 언제 일어나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측정하겠지. 왜? 얘는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여기서 움직이고 도착할 때마다 움직일 때도 자기 시계, 도착할 때도 자기 시계겠지. 그럼 여기서 여행 시간을 측정하는 거는 S' 측정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고유 시간이 될 거야. 이해돼? 고유 시간.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고유 시간이 될 건데 고유 길이는 뭐냐? 고유 길이는 이거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 입장에서는 A랑 B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지? 여러분 차 타면 어떻게 돼요? 차 타면 나무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거죠? A하고 B는 정지해 있지. 그랬을 때 정지한 사람이 이 A하고 B에 대해서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고유 길이라고 해요. 고유 시간하고 고유 길이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고유 시간은 어떤 거야? 시계 하나로 측정한 거야. 두 사건. 그 다음에 고유 길이는 어떤 거죠? 두 사건에 대해서 둘 다 정지해 있는 사람. 둘 다 정지해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가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볼게. A하고 B 사이 거리를 그러면 S'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렇게 측정할 거야. 지금 보니까 S'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리가 이렇게 L'로 이제 줄어들었다고 그런 거죠. L'로 줄어들었다고 그런 거고 이 L'이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V 곱하기 T'하고 고유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은 누가 측정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이 S'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L'이라고 한 이 거리를 얼마의 속력으로, V의 속력으로 얼마 시간 동안 T' 고유의 시간 동안 간다고 측정을 하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S는 어떻게 측정해? S는 이렇게 측정하겠죠. S는 원래 이게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가 되고 고유 길이는 어떤 거냐면 V의 속력으로 갔는데 얘는 시간 T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해돼요? 이거를 좀 나눠볼게.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L'하고 L 고유죠. L 고유가 뭐냐면 얘는 T하고 얼마죠? T' 고유가 되겠죠. 아까 우리 이게 배웠지? T분의 T' 어떻게 돼요? T'? 1보다 작죠. 그렇잖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실이 있어? L' 뭐보다 작아요? L 고유보다 작은 거죠. 즉, 이 움직이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이 둘 사이 간이 어떤 거죠? 고유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 보이는 거죠. 이 간격이 짧아 보이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걸 응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자. 자, 봐. 이 사람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림 좀 수정인데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우주선의 길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 입장에서 우주선이 움직이잖아. 맞지? 그럼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봤을 때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그림보다 어떤 거죠? 얘가 더 줄어들어 있어요. 작았어요. 그 그림.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이해돼? 얘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즉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아까 움직이는 시계는 느려진다고 했죠? 움직이는 물체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운동 방향으로야. 운동 방향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운동 방향으로만 줄어든다. 운동 방향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뭐죠? 밖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우주선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책에 이제 거기까지 표현 안 해주는데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죠. 길이 수축 해석하는 거. 결국 길이 수축은 왜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냐면 결국 어떤 효과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거죠. 결국 시간 팽창. 시간 팽창의 효과가 결국 길이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과 길이. 이 길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나 서로 얽혀 있다. 전혀 두 개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길이 수축은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크게 일어난다. 속력이 클수록 누구도 마찬가지야. 시간 팽창도 마찬가지야. 시간 팽창도 속력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늘어나. 이렇게 두고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이런다. 광교표. 시험 계속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력이 클수록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의 효과는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 어디다 쓸 거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과학 분야. 이거 보면 이제 인공위성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시간을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이어질 때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위를 정할 때 광속 분류 논리를 이용해서 정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볼게 이제 요 뮤원에 나오는 거. 이래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실험적인 증거. 이제 어떤 건지 볼게. 여기까지 좀 시작할게. 어떤 거냐면 이 뮤온이라는 게 있어. 뮤온은 어디 있는 거냐면 대기권 바깥에 존재하는데 얘가 굉장히 수명이 짧아. 잠깐 생겼다가 잠깐 죽거든. 잠깐 생겼다가 잠깐 죽거든. 빛은 빛이야. 빛인데 얘가 그럼 어떤 거냐면 지상의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얘가 지금 어떠냐면 얘가 이제 굉장히 얼마 못 산단 말이야. 얼마 못 살아. 그런데 지금 이 얼마 못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자체, 이제 뮤온 자체죠. 뮤온 자체의 수명이 얼마냐면 1초야. 뮤온 자체에서 봤을 때 1초예요. 1초인데 지표면에 있는 사람 마치 어떤 거죠? 여기 말고 바깥에 있는 거죠. 뮤온의 수명이라는 거는 뮤온이 태어났다 죽는 거니까 태어나는 걸 사건 1, 죽는 걸 사건 2라고 하면 그 사건 1과 사건 2는 다 어디서 일어나요? 뮤온한테는 보유 시간이 되겠죠. 그렇잖아. 이 보유 시간이 1초인데 이거 말고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거죠? 1초보다 어떤 거야? 훨씬 더 늘어나는 거야. 한 1분 정도 되는 거야. 늘어난다고 60배 정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뮤온이 여기서 사라져야 정상인데 얘보다 어떤 거죠? 특수상대성 효과에 의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나니까 시간이 더 길어져서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시간 팽창이라는 거죠. 즉 지상의 관측자가 볼 때는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지. 시간 지연에 의해서. 실제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게 발견이 돼요. 뮤온 자체는 굉장히 금방 죽는데 얘가 있잖아 지표면서 관측이 됩니다. 현재도 계속 관측되고 있고 거꾸로 누구 입장에서는 뮤온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거 여기서 출발하고 도착이 있죠. 출발하고 도착이 있다고 했을 때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이 어떻게 돼? A 입장에서는 이게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움직이는 길이가 되니까 이거 줄어드는 거 좀 보이겠죠? 그래서 뮤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길이가 수축돼 보이는 거예요. 길이 수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시간은 얘는 똑같지만 길이가 수축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뮤온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결국 이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몇 가지가 이제 더 있긴 한데 이거 이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좀 여러분 이거는 단지 알아두고요. 좀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고 이제 쉬어봅시다. 여기 읽어봐. 뒤에 많아. 여기 있어? 하나 읽어보세요.
이제 진도 다 끝났어. 별거 다 했어. 이제 문제 열심히 풀면 되지. 뭐 줄까?
이 못생긴 거 5,000원 주고 산 거고? 지금 그 순덕들 벼서가지고 지랄하지 마. 마이멜로디 듣고 있는 거 단체로 미친년들 같아. 제정신 아닌 지금 거야. 진지하게 서양 진짜 미친 거야. 빠는 많이 돼 진짜. 너 진짜 미친 거야. 우와. 갑자기 막 추억이 돋네. 근데 나 이거 살 거야. 포켓몬 컬러우라고 이거 괜찮다. 근데 이거 괜찮잖아. 이거 좀 이게 아니야? 변하려고 있어. 나 6만 넘겼어. 아.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랑 그래서 사실 6만 원으로 득지가 않아. 6만 원으로 득지가 않아. 시랑 리나도 원래 할아버지 카드 들고 다녔는데 할까? 뺏겼어. 너무 많이 쓰니까. 야, 정말 웃기게. 나 작년에 그걸로 내가 한 반년을 그걸 썼는데 200만 원을 긁었대. 203대를. 나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몇 탕을 쓰고 몰랐잖아. 근데 문제는 작년에 내 용돈으로 나간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야, 나 5월달에 얼마 썼는지 알아? 얼마? 정말 많이 했는데. 나 5월달에 썼어. 94만 8천. 와, 씨. 왜지? 나 진짜 모르겠어. 아, 근데 토스 생각보다 많이 넓혀. 이게 잠깐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 오는 나 근데 그거 빼도 78만 원이야. 근데 이렇게 내 커리가 너무 하이? 컵? 안 하? 노인지 하인지 아무튼 그냥 미쳤어. 야, 순서가 아까 키링 사도 이 아크릴은 에바라는 거지. 아무리 어. 500엔이어도 키링만 산다. 그 다음에 작은 컬러로 아크릴 스탠드. 아니 시작 아무도 내가 레터만 잃어버리고 이거 안 해주고 줬나? 야 주원이밖에 없어. 주원이가 새로 사줄게라고 하면 주원아 사랑해. 주원이 최고야.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조조 야나얘 존나 웃긴데 내가 내 돈으로 조조 치푸지 한번 뽑게 해줬거든. 근데 걔 미시 A상 떠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생일 선물 존나 좋은 거 달라 할 예정. A상 떴다고? 그 A상 뭔 피규어? 막들? 피규어? 조조 그 1세대 조조 피규어. 이번에 나온 거 졸라 비싸. 야 이번에 나오는 진격도 굳이 봄? 아니? 근데 이번에 좀 이거이가 개쩌거든? 응. 모르겠어. 근데 졸라 못생기니? 아, 미친 새끼 같은 개망망. 지금 아크릴 수도 있는데 좀 존나 생겨. 아니 근데 우리 최근에 좀 멀쩡하게 생기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만화 이거 봤어? 봤어 만화? 만화 봐야지. 보자. 어떤 거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루는 기본 원리가 상대성 원리와 광속도 이루는 원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1초 걸렸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몇 초 걸렸어요? 2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내 키가 170이래요.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어떤 거죠? 170이 아니라 150이래요. 이렇게 길이 수축으로 이 전체가 짧아져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주선 밖에 관찰자가 볼 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의 길이는 짧게 측정이 되는 거. 이걸 이제 길이 수축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고 이게 이제 아까 뮤온 얘기죠. 뮤온이 응애네 표현한데 그래서 좁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팽창되는 걸로 해서 수명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거죠? 이 뮤온 자체 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는 요 거리 자체가 요 거리지 거리 자체가 이제 줄어들어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뮤온은 수명이 짧아서 원래는 대기권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가 없지만 시간 팽창 또는 길이 수축의 효과로 인해서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와있죠. 전체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고, 그래서 이 길이의 기준도 다시 이제 빛을 기준으로 다시 정하게 됐고,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의 속력만 모든 곳에서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시간이나 공간은 서로 얽혀있고 서로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을 따라서 시간을 항상 우리가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GPS 여러분 쓰고 있죠. GPS라던가 다른 여러 군데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럼 이제 봐주면 되는 거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 이거 볼게요. 여기는 다 풀어봐야 돼. 보자 이제 여기 봅시다. 1번 보자. 특수상대성이론 이제 여러분이 공부 전에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이제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요. 먼저 1번 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합시다. 1번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할 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죠. 이게 중요해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해야 돼. 너무 이제 느리면 있잖아. 길이 수축 효과가 안 나와.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죠. 길이 수축을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할 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은 자신의 시계보다 느리게 가죠. 시간 지연을 얘기하고 있죠. 즉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과 수직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죠? 나란한 방향으로 일어나요. 나란한 방향만.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경우도 어떤 거냐면 보자. 아까 이 만화에서 있잖아. 이 사람이 줄잖아. 줄 때 이쪽만 줄어, 이쪽만. 여기는 줄지 않아. 알겠지? 여기 줄지 않고 이쪽만 줄어요. 운동 방향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속력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물체의 길이 수축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길이 수축 효과하고 그 다음 시간 팽창 효과는 속력이 커질수록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죠. 2번. 그림은 이제 관찰자를 잘 봐야 돼. A하고 B하고 C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는 정지해 있죠. B하고 C는 각각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우주선 B하고 C가 각각 0.8C, 0.6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주선의 고유 길이죠.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이제 B가 측정한 길이, C가 측정한 길이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같다고 돼 있죠, 지금. 같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먼저 봅시다.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죠. A가 측정하는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다. 아니죠. A가 측정하는 건 고유 길이가 아니라 B하고 C가 측정하는 게 고유 길이죠. 왜? 이 길이 두 개에 대해서 길이를 측정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가? 둘 다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할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람이 측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길이를 측정할 때는 원래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딱 자를 딱 대고 측정해야 되죠. 근데 자를 댄 순간 어떻게 돼? 움직여버리잖아. 그치? 자를 댄 순간 움직여버리니까 A가 측정하는 길이는 고유 길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수축된 길이가 되겠죠? 틀렸죠? 그러면 이때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누가 더 짧게 보여? 빠른 애가 더 짧게 보인다 그랬지. 길이 수축 효과가 더 크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B가 더 작아 보이겠죠. 길이는 B가 더 작아 보이고 시간도 나와있죠. 시간도 측정했을 때 B하고 C는 어때요? A가 측정한 시간보다 느리게 가죠. 움직이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했지. 근데 어떨수록 더 느리게 가요? 빠를수록 더 느리게 가죠. B가 더 느리게 가죠.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간다는 거야. 이거 정확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있죠.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과 검출기를 잇는 직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렇죠? 광원과 검출기를 잇는 직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0.8C의 속력으로 등속 변동을 하고 있죠. A가 측정한 물리량이 B가 측정한 물리량보다 큰 것만을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봅시다.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는 운동 방향과 수직인 거리지. 수직인 거리니까 전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우주선의 길이는 A가 측정한 길이하고 B가 측정한 길이를 비교했을 때 A가 측정하는 게 더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지? 그래서 이제 우주선의 길이는 A가 측정하는 게 더 작죠. 그 다음에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빛이 진행한 거리죠. 아까 봤죠? 빛이 진행한 거리는 B가 봤을 때는 여기밖에 움직이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A가 봤을 때는 아까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이 길이보다 어떤 거죠? 이 길이가 더 길죠. 움직이는 길이 자체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클 거고, 그 다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광속 불변 원리죠. A나 B랑 같아야 되겠죠.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행성 P에서 행성 Q까지 0.8C의 속력으로 등속 운동을 하죠. A에 대해서 P하고 Q는 정지했다. 이게 바로 무슨 조건을 써주는 거야? A에 대해서 PQ가 정지했다는 게 고유 길이를 나타내는 거지.
고유 길이. 그래서 P하고 Q 사이의 고유 길이가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B가 측정할 때 B가 측정했죠. B가 측정할 때 P가 B를 지난 순간부터 Q가 B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다. 이 T는 무슨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고유 길이랑 고유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먼저 읽어봅시다. PQ 사이의 고유 길이는 누가 측정해야 돼요? A가 측정해야 되겠죠. A가. 두 번째, PQ 사이의 거리죠. P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알겠어요? 왜? A 입장에서는 PQ는 정지해 있지만 B 입장에서는 PQ가 움직이잖아. 그치? 얘는 B 입장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PQ 사이 거리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누가 측정할 때? A가 측정하죠. A가 측정할 때 우주선이 어디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죠. P에서 Q까지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 당연히 어떤 거죠? A가 봤을 때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T가 어떤 거야? T는 누가 측정한 거죠? B가 측정한 시간이잖아. T가 고유 시간이죠. T가 고유 시간이지. 그랬을 때 A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늘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T가 고유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 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 했던 거야 선생님. 이렇게 이제 다시 볼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이라고 했을 때 나와 있죠. 이걸 제대로 하려면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볼게요. 아까 지금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우주선 안의 관찰자 B가 B 시계를 왕복하는 걸 본다는 거죠. 보세요. 잘 봐. 이제 문제를 이제 바꿔놨어. 이 사람이 어떤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바깥에 있지. 지면에 정지해 있는 B 시계잖아. 이게 사건이 출발, 사건이가 도착이지. 둘 다 어떤 거야? 같은 시계를 갖고 측정하는 거죠. 이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떤 거야? 이 사건을 지금 누가 관찰하고 있죠? B가 관찰하고 있죠. B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B는 이렇게 가고 있지, 이렇게. B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출발해서 어떤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시간 자체가 더 길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B가 봤을 때는 어떤 거야? B가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안 되겠죠. 응? 고유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보면 되고 거꾸로 이제 이렇게 되죠. 또 우리 아까 했던 거 우주선 안에 있는 B 시계를 B가 관찰했을 때 이 사람이 관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유 시간이고 고유 시간 이거 돌아온 거 봐봐. 2초 돌아왔지, 2초. 2칸 돌아왔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돼요? 3개 돌아왔죠. 우리 한 거죠 이미 시간 팽창효과 여러분 잘 보면 되고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돼요. 행성 사이의 거리 측정하는 거. A가 측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A가 측정했을 때 B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움직인다고 했을 때 A가 측정한 LA라는 길이가 저거다. 이게 고유 길이야. 이게 고유 길이가 되고 TA는 고유 길이가 아니에요. 고유 시간이 아니죠 얘는. 그래서 VTA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A가 측정했을 때 똑같은 거 쓰는 거죠. 똑같은 거 쓰는 거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B가 측정하는 거죠. B가 측정해요. B가 측정하면 어떻게 되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P와 Q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죠. 왼쪽으로 가는 걸로. 그랬을 때 이 LB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수축된 길이가 되는 거지. 고유 길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야? LB는 우리가 이제 이런 수축된 길이가 되는 거고 TB가 뭐죠? TB가 결국 이 사람 입장에서는 P하고 Q가 지나가는 게 같은 시간에서 결정됐을 거니까 TB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와 있죠? TB가 고유 시간이야 사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LB는 VT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비교해 주는 거지. 비교했을 때 고유 시간보다 누가 더 커? 이 TA가 더 크니까. 그래서 LA가 더 크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풀어내야 돼. 대표자를 먼저 봅시다. 보세요. 계속 지겹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했던 두 행성 P하고 Q 사이를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줄과 광속에 가까운 속력 V예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구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에서 광원으로부터 우주선의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방출된 빛은 거울에서 반사돼서 돌아온다.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죠. 먼저 봅시다. 1번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과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을 비교하시오. 당연히 같죠. 뭐에 의해서? 광속 불변 원리에 의해서. 두 번째, A의 관성계와 B의 관성계 중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올 때까지 빛이 진행하는 거리는 당연히 누가 더 크죠? A가 더 크죠? 맞지? B보다? 응? A가 더 크죠? A의 관성계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봅시다.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제 A의 관성계. A의 관성계는 고유 시간이 아니지. 어떤 거죠? B의 관성계 측정하기 고유 시간 되겠죠. 당연히 시간 지연에 의해서 더 커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P하고 Q 사이의 거리죠. 이 P하고 Q 사이의 거리지.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이제 A가 측정했을 때가 고유 길이가 되겠죠. 고유 길이가 될 거고, B가 측정하는 게 이제 수축된 길이가 될 거니까 당연히 A가 관측한 게 크겠죠. 그럴 거고. 3번. 당연히 우주선의 속력이 크면 어떤 효과가 더 커진다고 했지? 시간 지연과 그 다음 길이 수축의 효과가 더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의 속력이 클수록 A의 관성계에서의 시간과 B의 관성계에서의 시간 차이는 당연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죠. 어떤 거죠? 이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지. 거울 사이 거리는 A의 관성계나 B의 관성계나 똑같다고 했죠. 왜? 이건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요. 운동 방향으로만. 그래서 이제 이 폭은 이제 똑같다는 거죠. 누구의 관성계에서? B의 관성계죠. B의 관성계에서도 누구의 시간? B의 관성계에서 A 시간을 보게 되면 B 입장에서는 A가 어디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당연히 B가 관찰한 A의 시계는 당연히 느리게 가겠죠. 이렇게 느리게 가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거죠. 맞죠? 일단 B의 관성계에서 A의 속력은 V죠. V. 상대적이니까. B가 왔을 때 A가 V로 가는 거죠. 이게 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빛이 광원과 거울 사이를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그랬을 때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이 보시죠. 그렇죠?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게 시계 한 개를 쓰는 거니까 이해되지?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지. 왜 이렇게 똑같은 게 좀 물어보고 있어? 너희들 개념을 계속 못 잡는 애들이 많아서 자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사건 개념하고 그 다음에 시공간 좌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봅시다 이제 대표적으로 분석. 그림은 우주선 A가 우주 정거장 P하고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P에 대해서 Q는 정지했다고 했죠. PQ는 정지했고 P에서 측정한 이제 속력은 0.6c라고 되어 있죠. 0.6c라고 되어 있고 P에서 측정할 때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이제 육광면이다. P가 지금 정지했잖아. 육광면인가에서 무슨 길이가 돼요? 고유 길이가 되겠죠. A가 Q를 스쳐가는 순간이죠. 그랬을 때 A가 Q를 스쳐가는 순간 Q는 P를 향해서 빛을 보냈다고 했어요. 빛을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해봅시다. 1번 P하고 Q 사이의 고유 길이 얼마죠? 육광년이죠. 광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줄게. 광년이 뭔지. 보세요. 이제 광년이라는 게 있고 광초도 있긴 한데 광년은 어떤 거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길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빛이 몇 년 동안?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보통 LY라고 해서 라이트 이라고 표현해요. 라이트요? 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는 이제 여기다 되면 우리 광속 있잖아? 광속이 어떤 거냐면 2열, YR에서 2열이 붙이기도 해. Y하고 2열 붙이기도 하는데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아까 이 C라고 하는 게 얼마였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m/s죠. 거기다 이제 2열을 붙인 거잖아. 2열을 붙인 거니까 이게 원래 단위가 다 안 맞아. 안 맞는 건데 원래 2열을 뭘로 고쳐놔야 돼? 나중에 세컨드로 고치려면 너무 크지? 그렇잖아. 1년을 우리가 세컨드로 고치면 너무 크잖아. 그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광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광년을 뭘로 나눠주면 몇 광년이다? 뭐 3광년이다 그랬을 때를 뭘로 나눠주면 빛의 속력 광속으로 나눠주면 뭐가 될까요? 3년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서 이걸 좀 알아두고
그래서 P하고 Q 사이 고유 길이는 뭐가 된다? 6광년이다. 이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죠. A의 관성에서 측정한 B의 속력이죠. A는 어떻게 돼요 지금? A는 0.6C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P하고 Q도 어디로 가지? 왼쪽으로 0.6C로 가는 걸로 보이겠죠? 0.6C가 되겠지. 3번에 1번 이제 봅시다. P하고 Q 사이 거리죠. P하고 Q 사이 거리는 A에서 측정했을 때 A가 측정했을 때는 당연히 PQ가 움직이는 거니까 수축한 거리로 보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측정할 때? P에서 측정할 때보다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 P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이죠. P의 관성계가 봤을 때 P는 정지해 있고 A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기가 느려지죠. 그래서 A에서의 시간은 P에서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겠죠. 세 번째, A의 관성계죠. A의 관성계에서 B신호의 속력이죠. 빛은 어떻게 돼? 항상 C죠. 그렇죠? 이 B신호는 지금 어떤 신호야 지금? Q가 P를 향해서 B신호를 보냈다고 했잖아. P를 보냈다고 했죠. 그랬을 때 A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Q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A가 Q를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Q는 지금 어떤 거야? P 쪽으로 보냈고 A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역학에 따지면 어떻게 돼? 얘는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니까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차피 뭐죠? C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4번 P의 관성계죠. P의 관성계에서 A가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P의 관성계에서 A가 P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그죠? 이 시간 자체는 어떤 거냐면 몇 년이 될 거냐 물어보는데 보세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얼마 걸리는 거야? P에서 봤을 때는 6광년을 얼마로 가죠? 0.6C로 가죠. 그렇잖아. 6광년을 몇으로 가요? 6광년을 얼마로 가지? 0.6C로 가는 거지? 얘는 몇이 돼요? 10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10년이 되는 거야? 10년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딱 어떻게 돼요? 10년 봤을 때 0.6C로 6광년 갔으니까 10년 이렇게 끝.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4번 A에서 측정할 때 어디 측정할 때? A에서 측정하죠. A에서 측정했을 때 P하고 Q 사이 거리죠. P하고 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작아야 되겠죠. 작아야죠. 이거 움직이니까 작아야 되고 A에서 측정할 때 P가 지난 순간부터 Q가 지난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10년보다 작다 크다? 어떻게 될 거예요? A에서 측정해. A는 어떤 걸 측정하는 거지? 얘는 A가 이쪽이 뭐야? 고유 시간이죠. 그렇잖아. 고유 시간이잖아. 왜냐하면 P를 지나는 것과 Q를 지나는 건 우리가 다른 사건이 시계 하나에서 측정되는 거잖아. 근데 밖에서 아까 어떻게 측정됐었어? 밖에서 봤을 때 10년이 걸렸지. 10년 걸렸을 때 A는 어떻게 돼요? 시계를 2개 쓴 거니까 고유 시간 아니죠. 그래서 고유 시간보다 어떻게 돼? 고유 시간보다 얘가 더 길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선에서 측정한 시간이 더 작아야 되겠죠. 10년보다 더 작다. 이렇게. 그리고 3번 P에서 측정하죠. P에서 측정할 때 A가 P를 지난 순간부터 이제 Q가 어떤 거죠? Q의 B신호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이제 어떻게 돼가 이렇게 갔잖아. 맞죠? 갔을 때 얼마 걸리냐면 10년이 걸렸죠. 0.6C로 6광년을 가니까 10년이 걸렸고 얘가 지난 다음에 Q에서 이제 B신호를 보냈죠. B신호는 얼마로 와요? C로 오니까 6광년을 C로 나눠주면 6년이 되겠죠. 총 몇 년이 돼요? 16년이 되겠죠. 16년. 그 다음에 이제 4번 A에서 측정한 P의 속력이죠. 어디? A에서 측정한 P의 속력이지. P의 속력은 어떤 거? P에서 측정한 A의 속력과 같다. 그렇겠죠? 얘는 어차피 P가 봤을 때 0.6이면 A가 봤을 때 P는 0.6C로 왼쪽으로 가는 걸 보이겠지?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겠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 상대성 이론 문제는 여러분의 그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어봐야 돼. 그래서 다른 쪽은 이제 몇 개 풀다 보면 감이 잡히는데 여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우선 여기 실력을 먼저 봅시다. 보세요. 이 문제 읽어볼게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동차와 우리가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0초일 때 A하고 B 사이 거리가 얼마냐면 10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B가 어떤 거냐면 P점으로부터 B가 이제 P점으로부터 30m 떨어진 P점부터 떨어진 거리는 30m가 되는 거고 이때 A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4m/s가 되고 이랬을 때 A하고 B가 어디서 만나죠? P에서 만난다 그랬지? 현재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어떤 거냐면
0초일 때 지금 우리가 이제 B에 대한 A의 속력 물어보죠. 처음에 0초일 때 B에 대한 A의 속력을 물어보는데요. 이제 B의 속력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B의 속력. 0초일 때 지금 A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4죠. 4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죠. 지금 A하고 B가 어디서 만나면 P에서 만나잖아. P에서 만나죠. P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죠? A는 얼마를 가요? 40m를 가죠. B는 얼마를 가죠? 30m를 가죠. 근데 만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거야? 시간이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만났다는 거죠. 얘는 그러면 40m를 가는 바로 이제 거하고 30m를 갈 때 시간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는 그러면 속력이 뭐가 돼요? B는 3m/s가 되겠죠. 이렇게? 어차피 3m/s가 되겠죠. 그러면 B에 대한 A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B의 속력에서 자기 속력을 빼주는 거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인데 속력이니까 1m/s가 되겠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 문제 이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과 같이 관측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동을 하고 있죠. A에 대해서 별 PQR은 정지있고 PQ와 QR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되어 있지.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PQR을 잇는 직선과 나타나죠. 그 다음 누가? B가 어디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T라고 되어 있죠. 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물어보는 거죠. 그 P하고 Q 사이 거리는 A가 봤을 때는 고유 길이가 되겠죠. 고유 길이가 될 거고 B가 봤을 때 이제 수축된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본 게 더 크겠죠. 당연히. 두 번째 B의 관성계죠. B가 보았을 때는 P하고 Q 사이 거리죠. P하고 Q 사이 거리는 어떤 거죠? Q하고 R 사이 거리랑 같겠죠. 어차피 수축이 되긴 하겠지만 원래 PQ랑 QR이 같기 때문에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간까지 물어보고 있죠. B의 관성계죠. B의 관성계에서 지금 Q가 지나간 순간부터 R이 지나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이 걸린 시간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보니까 이 시간 잘 보세요. 이 A가 측정한 게 어떤 거였어요? A가 지금 측정한 거죠. A가 측정했을 때 B가 Q하고 R을 지날 때야. 얘는 무슨 시간이야지? 고유 시간이 아닌 거지. 시간 두 개를 쓰잖아. 여기 통과할 때랑 여기 통과할 때 쓰는 거니까 이 T는 무슨 시간이 아니죠? 고유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B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Q하고 R을 통과하는 게 다 같은 시계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고유 시간이 되겠지. 고유 시간이 뭐보다? T보다 당연히 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하는 고유 시간은 당연히 라지 T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지금 물어보는 게 여러분한테 시계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는 거하고 사건이 어디서 측정이 되느냐 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제 이 A죠. A에 대해서 관찰자 B하고 C가 탄 우주선이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0.8c하고 0.9c의 속력으로 등속도동을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B하고 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원래 라지예요. 라지. 이 라지는 누가 측정한 거야? B가 측정한 거고 C가 측정한 거죠. 하지만 A가 측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 길이보다 작아 보인다고 그랬죠. 알겠어요? 작아 보이는데 누가 더 작아 보여? C가 더 작아 보여. 0.9c니까 더 짧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랬을 때 나와있죠. B하고 C의 관성계에서 C가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방출된 위치, 그렇죠? 이제 B하고 C에서 C가 지금 탄 우주선의 광원에서 방출된 위치 어디? 검출기 P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각각 어떤 거냐면 TB하고 TC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봤을 때 당연히 어떤 거냐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누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인데요? 얘는 지금 여기 갔을 때 올라갔잖아. 올라갔지. 측정한 건 당연히 어떤 거죠? 이 같은 장소에 있는 바로 C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출발할 때랑 도착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이제 동일한 시계를 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C 자체가 이제 우리 고유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먼저 봅시다. 기억. A가 봤을 때 B가 탄 우주선의 길이죠. B가 탄 우주선의 길이랑 C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보면 누가 더 짧아요? C가 더 짧다고 그랬죠.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B가 더 크다는 거죠.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 광원에서 방출된 위치 P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죠. 이 진행한 거리 볼게요. 진행한 거리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B의 관성계죠. B의 관성계, B의 관성계. B의 관성계에서가 A의 관성계에서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그림이 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어디 P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할 거리인데 먼저 B를 볼게요. B. B 입장. B 입장에서 어떻게 볼 거냐면 B 입장에서는 B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쪽으로 이제 0.8C로 가고 있지. 이쪽으로 얼마로 오고 있냐면 0.9C로 오고 있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있잖아. 얘가 자기 속력을 빼주는 거니까 마치 얘가 얼마로? 1.7C로 오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속도는 없어요.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는 없어. 넘어갈 수는 없지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거의 어때요? C에 거의 가깝겠죠. 그럴 거 아니야. 굉장히 가까울 거야. 서로 마주보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까 봤을 때 어떤 이 A가 바라보는 이 속력보다는 어떤 거죠? A가 보는 속력이 훨씬 더 어때요? 더 클 거야. 기본적으로. 더 클 거라서 얘가 봤을 때 어떤 거냐면 0.9C보다 어떻게 돼요? B가 바라보는 게 B는 서로 마주보고 가고 있잖아. A는 어떻게 돼요? A는 어떻게 돼요? A는 0.9C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해되지? 그럼 결국 봤을 때 어떤 거죠? 같은 시간에 대해서 B가 봤을 때 어떤 거죠? 훨씬 더 많이 이동한 걸로 보이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상대 속력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생각해봐. A가 봤을 때는 0.9C로 가. B가 봤을 때 얼마죠? 0.8 더하기 0.9 정도 돼야 되려면 1.7이 되는데 1.7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A가 봤을 때 C의 속력하고 B가 봤을 때 C의 속력을 보면 누가 더 클까 당연히? B가 봤을 때 C를 보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주보고 가고 있잖아. 그치? 0.9가 되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B가 어떤 거죠? B가 봤을 때 C가 훨씬 더 빨리 지나는 걸 보여요. 어떻게 돼? 이동거리가 더 길게 보이겠지. 이렇게. 어떤 거야?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P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는 누가? B의 관성계. B에서 봤을 때 C가 훨씬 더 A보다 더 빨리 보인다는 거죠. 빨리 보이는 거니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T, B랑 어떤 거죠? T, C를 비교하고 있죠. T, B하고 T, C.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이때 거리는 어때? 거리는 누가 더 크다고 했어 방금? B의 관성계가 A 관성계가 크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거? TB라는 게 바로 어떤 거죠? TB 자체가 지금 어디서 관측한 거야? 밖에서 관측한 거지. C의 바깥에서. C의 바깥에서 관측한 거잖아. C가 지금 측정한 게 바로 무슨 시간이었어요? 보유 시간이었죠. 그럼 당연히 밖에서 측정한 게 바로 어떻게 돼? 더 크겠지. 시간 자체가. 보유 시간보다 더 시간이 팽창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B가 어떤 거죠? TC보다 크겠죠. 이렇게. 이 문제는 이 두 개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걸 다루는 건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처럼 문제가 잘 나와 이제 4번 같이 이제 길이 수축 효과하고 이 효과까지 같이 나타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봅시다. 이제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고 있죠. A의 관성계에서 광원 그리고 검출기 P하고 Q를 정지했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어디? P하고 Q를 통해서 얼마죠? 각각 플러스 Y하고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고 P하고 Q 사이 거리는 L로 같다고 했지? 얘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보시죠. 먼저 봅시다. 누가 봐요? B가 보는 거죠. B가 봤을 때 광원과 P 사이 거리죠?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B 입장에 봤을 때 누가 움직이는 거야? 이 전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길이 수축은 어디서만 일어난다고 했죠? 운동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따라서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 L은 변하지 않아. 이제 누가 변하죠?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변하겠지. 이제 어떻게 돼?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광원과 P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L이죠. L이 광원과 Q 사이의 거리, 수축된 거리죠. 얘보다 크겠죠, 당연히. 두 번째, B의 관성계죠.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죠.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야.
이 B 자체가 어디에 도달해? P에 도달해. P에 도달하죠. 그랬을 때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원래 광원에서 이렇게 가는 이 속력이 바로 뭐죠? 이게 고유 시간이죠. 즉 A가 측정하는 게 고유 시간이지. 그쵸? A가 측정하는 게 고유 시간인데 B는 어떻게 되겠냐 했을 때 고유 시간에 대해서 고유 시간 이상을 측정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시간이 더 팽창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C분의 1이 바로 뭐예요? 고유 시간이죠. 고유 시간보다 B가 관찰하는 시간이 팽창하는 거니까 더 커지겠지.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어디까지? Q에까지 도달해요. Q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어떤 거냐면 A죠. A에서 측정하는 거가 뭐가 되죠? A 측정하는 게 이제 C분의 얼마죠? L이 되겠죠. C분의 L이 될 건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B에서 봤을 때는 이 길이가 수축돼서 보이지. 길이가 수축돼서 보일 거예요. 수축돼서 보니까 B가 봤을 때 어떤 건 얘기가 짧아 보이겠죠. 짧아 보일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문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보고 진도 다 끝났어요 이제? 되겠죠? 시험을 좀 봅시다. 시험 범위는 이제 자성 그리고 자기장 쪽이니까 이제 뭐 괜찮아. 이제 어차피 기억이 안 남을 거야. 안 나겠지만 기억을 되살려가서 풀어보세요. 답안지를 제출하고 몇 분까지 있어요? 뒤에 몇 분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8시까지